촛불 항쟁이 있었는데 그 몇 년 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서 공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이 벌어지고 그런 사회운동의 여진 속에서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지고 정치 지형이 바뀌는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라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서 깊은 정권이 있고 그리고 그들과 라이벌 관계인 또 다른 유서 깊은 정치 세력이 있고 그래서 그들 각각의 탄탄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 중에 절반 이상은 민주당 지지층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러한 양당 체제 사이의 어떤 핑퐁 게임을 넘어서서 이때 문제화됐던 최순실, 정유라, 이일가 그리고 그와 연결된 박근혜 그리고 다시 또 연결된 이재용 이 삼각형이 다 세습 체제란 말이죠. 이건희한테 물려받고 박정희한테 물려받고 최태민 목사한테 물려받고 그리고 또 공이 무능했죠. 세습과 무능이 둘이 만나는 이 체제를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새누리당 대 민주당 이데올로기 속에서 움직이기보다는 그 바깥에서 이러한 세습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갑자기 나타난 이 삼각형에 대한 분노 이것이 주요한 동력이 아니었나 그때 당시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 촛불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거대한 대중항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 두 집단 때문이 아니라 다른 두 집단이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집단은 실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집단이죠. 하지만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과감하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집단이 저는 청년이라고 봤습니다.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이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분노를 갖고 거리에 나왔던 거고요. 오늘의 이제 주제이기도 한 청년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3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사회개혁파라고 부르기도 했던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청년 세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화제가 되는 게 공정이라는 담론입니다.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곧바로 그 대안은 공정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 있어요. 실제 청년 세대들 사이에서 자생적인 담론 구도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반영한다고 하면서 실은 매체를 통해 언론을 통해 이게 점점 더 굳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 한 방향으로 해석되고 이게 대세다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이게 단순히 반영이 아니라 기존의 담론 지형을 굳혀놓고 정체시켜놓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좁은 의미의 페어플레이 정도로 즉 세습자본주의라는 것에서 서열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죠. 다만 서열을 세습하는 건 안 좋다. 서열을 뭘 갖고 차지하는 게 좋냐? 능력을 갖고 차지하는 게 좋다.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국가는 관리하면 된다. 그런 의미의 공정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몰아가고 해석을 닫아놓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특히 이번 조국 사태에서도 이 상황을 386 세대와는 다르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안에도 실은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실은 제가 여기에 온 나라 강남 중상층대기 운동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런 시각 속에서 실은 선망과 질시에 가까운 그리고 그것이 공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공정이란 담론으로 포장돼서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부분도 또한 있지 않는가라는 좀 비판적, 자기 비판적인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좀 가설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역사에서 특정한 세대가 이후의 역사 방향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게 부상된 사례 찾아보니까 가장 큰 게 3.1운동 세대와 86세대인 것 같아요. 중간에 4.19 세대가 있는데 4.19 세대는 박정희 쿠데타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쭉 산업화라는 흐름에 쓸려간 부분이 있고요. 3.1운동 세대와 86세대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커다란 족적을 남긴 셈인데요. 근데 그들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시대 한국 사회에 필요했던 보편적인 이념, 담론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3.1운동 세대는 이후 분단 과정 거치고 하면서 이게 평가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사회주의라는 담론을 갖고 당시에 항일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면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세대로 부각이 됐죠. 그리고 86세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라는 반독재 민주화라는 담론을 갖고 이렇게 부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도 공정, 평등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담론들을 보다 보편적인 시민들 전체에 보다 나은 삶, 보다 좋은 삶과 연결시키는 그런 담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념으로,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시험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미 단서들이 나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페미니즘이라는 흐름은 실체를 갖춰서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축을 이미 담당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두 축 정도가 지금 부족한 게 아니냐. 하나는 여기 이제 글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광의의 사회주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평등이고요. 결과의 평등 뭐 등등 다 포함되는 이 부분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86세대가 광의의 이런 사회주의 이념을 버리면서 저는 이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버리면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비어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채워넣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만 굉장히 태만한 의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는 가장 첨예한 세대적 쟁점으로 되어 있는 바로 기후위기 문제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두 축과 이미 등장한 페미니즘, 이 삼각형 속에 뭔가 미래의 보편 담론이 있고 이 보편 담론을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촛불 이후에 한국 사회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는 이 열쇠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 나름의 가설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받았던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사회학 공부하고 있는 류연미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보통은 여기에 발표자나 청중보다 훨씬 연령대가 낮은 분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뭐 저희 나이대나 혹은 저도 이미 30대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어린 연령대 분들이 발화를 하는 것이 이렇게 새삼스럽지 않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는 아까 같이 소개받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주윤정 박사님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작업이고요. 네, 저희의 처음의 질문은 과연 3년이 지난 지금 돌아봤을 때 2016년의 촛불이 청년에게 무엇이었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전사들, 여기 보면은 뭐 국정교과서도 있고 이화여대 정유라 사태가 당연히 들어있고 그리고 저희가 딱 바로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였던 블랙리스트나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이 다 청년들의 서사 속에서는 촛불의 전사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소위 청년 문제는 동시적으로 교차되어 있는 굉장히 다차원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대, 젠더, 계급 그리고 또 다른 변주들이 맞물리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공간이 사실상 촛불 광장이 열리기 전부터 꾸준히 연속되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촛불 광장에 들어갈 때 이러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당연히 투사할 수밖에 없었다. 들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도 이미 어떤 청년의 이질성의 단초가 엿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에게 부과된 사회적 역할 그리고 그 관념적인 청년생의 균열이 생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인용문에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 뭐 정의와 같은 더 이상 추상적 가치들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우리가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죠. 흑수저와 금수저, 금투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나?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나라를 지옥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 빛바랜 수저를 하나 들고 우리는 절망을 북돋고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이 조선 땅이 최순실과 같은 정유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지옥이 아니었다. 이런 불평등의 구조를 암묵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었겠지만 이걸 명시적으로 눈앞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굉장한 허탈함과 좌절과 분노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한시적인 헤테로토피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인데 이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다양하게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토피아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이런 한세적인 헤테로토피아로서 존재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백만 촛불이라는 말과 이미지로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이슈들을 저희가 광장에서 많이 당시에는 봤지만 지금은 잊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장에 등장했던 굉장히 다양한 깃발들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주묘총이라는 깃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 SNS 상에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노동자는 아니지만 고양이를 좋아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모여서 깃발을 들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인데, 이런 게 단순히 뭐 젊은 사람들의 막 재기발랄한, 막 유쾌한, 뭐 센스 이런 식으로만 분석이 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모이는 방식, 그리고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의미를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블랙 텐트, 아마 2부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선생님이 계실 텐데요. 뭐 세월호 천막과 블랙 텐트, 청소년 시국대회, 그리고 정말 중요한 페미존까지 공존하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각자의 전사를 토대로 한 이슈를 가지고 공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보다 이제 좀 더 연령이 어린 세대에서는 이런 집합 행동 자체를 처음 경험했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어떤 강렬한 충격들이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이런 집합 행동의 경험 속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했던 것이 그 광장 속에서의 이질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포용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한 면담자의 대표적인 기억은 다들 기억하실 테고, 아마 여기에 대한 입장도 뭐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미스박 사태, 그러니까 DJ DOC가 그런 여성 혐오적인 가사를 써서 여성으로서의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이 무대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합의가 되었던 이런 상황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상징적인 인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저희한테 너무 강렬했던 경험들이 4년을 지난 지금 어떤 것을 바꾸었고 어떤 것을 바꾸지 못했느냐가 아마 저희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촛불은 사실 정말 명시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촛불로 세운 정부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면담자들은 이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라는 이 명제 자체가 굉장히 청년들의 정치적인 역량 그리고 효능감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물론 이런 직접 민주주의와 집합행동의 경험에 따른 정치적 효능감의 증대와 같은 혹은 뭐 미시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익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런 것들이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된 것도 아니었고, 이런 작업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던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크게 보면은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가 있죠.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노동의 현장. 이를테면 이제 어떤 사업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 분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노조 탄압이 너무 심했고 이걸 어떻게든 타파해보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는데 지금 내가 속한 사업장에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오히려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의 삶은 정말 변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고, 어떤 이들은 이를 넘어서 세대와 계급과 젠더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이 교차적인 범주들로 인해서 이루어내는 이 불평등의 구조 자체를 바꿔내길 원했고, 광장의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서 이러한 다양한 의제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성평등과 인권의 문제, 노동과 교육의 문제가 모두 함께 교차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고, 사실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이 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를테면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정시 확대라는 대안으로 대응하는, 하지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은 단순히 제조 권력의 변화만이 아니라 광장에서 권위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개인의 권리, 인권을 존중하는 탈바꿈, 다시 말해서 이 민주주의를 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하는 것을 지향했다는 점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촛불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혁명이라고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되었다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더 이상 저희가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행사되는 이런 폭력들, 굉장히 야만적인 이런 억압에 대해서 안티테제로서만 기능하던 그런 시기를 넘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계기는 되었다라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들이 싸우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싸워서 이긴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든 이 사회의 모순들을
등의 우선들을 당사자가 여전히 자기의 생활이나 생존을 걸고 싸워서 쟁취해내야 하는 이런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가 완성된 사회라고 볼 수 있는가? 현 시점에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촛불에 대한 환경적인 기억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희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고 끝나지 않은 과정으로서의 촛불이 이들에게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한국의 미래의 민주주의의 과제가 정확히 어떤 것으로 수렴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더 성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